지금 이 영상을 틀어놓고 딴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저도 압니다. 요즘 워낙 볼 게 많고 들을 게 많고 신경 쓸 게 많으니까요. 근데 오늘만큼은 딱 이 영상 하나만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좀 과장된 말처럼 들리시죠? 근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합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걸. 오늘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인생은 결국 마음과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이다. 이게 전부예요. 이 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 한 문장 안에 수십 년을 살아온 분들이 미처 몰랐던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걸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의 노년이 얼마나 다른지 오늘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천천히 들어주세요. 들어가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렸나? 여러분, 지난 수십 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대에는 취업을 위해 달렸습니다. 30대에는 결혼하고 집 마련하고 아이 키우느라 달렸습니다. 40대에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을 키우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달렸습니다. 50대에는 자식 대학 보내고 노후 걱정하고 건강 챙기면서 또 달렸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달려서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 긴 세월 동안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았다고 느끼시나요? 내 시간을 진짜 소중한 것에 썼다고 느끼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잠깐 멈칫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열심히는 살았는데 뭘 위해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어.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아시겠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른다. 이게 바로 마음과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때 찾아오는 결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결말을 바꾸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 이 단어 참 많이 쓰는데 막상 마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음의 정의는 이겁니다. 마음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입니다. 마음을 쓴다는 것은 무언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신경을 쓰고 그것을 위해 에너지를 쏟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걱정에 가 있습니까?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이런저런 세상 걱정. 마음이 걱정에 붙들려 있으면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언제나 어딘가 불안한 미래에 가 있게 됩니다. 후회에 가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말걸.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마음이 후회에 붙들려 있으면 지나간 과거를 반복해서 살게 됩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계속 마음속에서 돌리고 또 돌리면서 현재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됩니다. 원망에 가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 뒤통수를 친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망이 그 사람을 벌주지 않아요. 그 원망은 나를 벌줍니다. 내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나를 갉아먹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걱정, 후회, 원망. 이게 마음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후회는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원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타인의 행동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대부분을 이 세 가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디에 써야 하느냐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쓰세요. 지금 옆에 앉아 있는 가족. 지금 마시고 있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지금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 지금 내 몸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이것들이 마음을 써야 할 곳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마음 챙김이라고 부르고
심리학에서는 이걸 현존이라고 부르고, 우리 어른들 표현으로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지금 여기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75세 남편을 먼저 보내셨어요. 자식들은 다 출가해서 멀리 살고 있었고 혼자 사시게 됐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걱정했어요.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 얼마나 외로우실까. 이러면서요. 근데 그분은 이상하게도 전혀 위축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그분은 매일 아침 마음 쓸 일을 스스로 만드셨거든요. 아침마다 작은 화분에 물을 주셨어요. 베란다에 화분이 20개가 넘었는데 하나하나 보살피면서 오늘 이 녀석은 잎이 하나 더 났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화투도 치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저녁에는 일기를 쓰셨어요. 거창한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점심으로 된장찌개를 먹었다. 맛있었다. 날씨가 맑았다. 이런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일 걱정은 안 해. 어차피 내일이 오면 그때 생각하면 되니까. 나는 그냥 오늘 하루가 재미있으면 돼.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80이 넘으신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화분을 키우시고 경로당에 나가시고 일기를 쓰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나눠주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쓰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분이 보여주신 겁니다. 마음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에서 꼭 짚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잖아요. 선물을 받거나 좋은 소식을 들었거나 바라던 게 이루어졌을 때. 근데 그게 감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연습입니다. 아무것도 특별히 좋은 일이 없는 평범한 날에도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어요. 감사합니다. 밥을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인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안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유치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매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6개월 후에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심리학 연구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습관화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더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게 됩니다. 스트레스에 더 잘 버팁니다. 인간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심지어 수면의 질도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마음을 감사해 쓰세요. 이게 마음을 가장 잘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제 시간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간은 공평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원이에요. 부자도 하루 24시간, 가난한 사람도 하루 24시간, 대통령도 하루 24시간, 농부도 하루 24시간. 아무도 예외 없이 똑같이 받습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의 삶은 풍요롭고 어떤 사람의 삶은 공허할까요? 그 차이가 바로 그 24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한 가지 실험을 제안 드릴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봤나요? 뉴스를 봤나요? 유튜브를 봤나요? 밥을 먹으면서 TV를 봤나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나요? 이 중에 여러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든 것이 몇 가지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시간을 생각보다 훨씬 많이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게 나쁜 거냐고요? 아닙니다. 쉬는 것도 필요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가끔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습관이 됐을 때입니다. 흘려보내는 게 일상이 됐을 때입니다.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관계에 쓰는 시간. 둘째, 성장에 쓰는 시간. 셋째, 회복에 쓰는 시간.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갖춰진 사람의 노년은 아름답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크게 비어 있으면 노년이 흔들립니다. 먼저 관계에 쓰는 시간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이건 감성적인 말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사실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진화했고 연결과 소속감을 느낄 때 건강합니다. 이게 깨지면 몸도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러면 관계에 시간을 쓴다는 게 뭐냐고요?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함께 있는 겁니다. 가족이 옆에 있는데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같은 공간에 있는 거지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먹는 내내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지면 만난 거지 관계를 나눈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함께 있다는 건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쁘면 같이 기뻐하고 힘들면 같이 힘들어해주고 우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웃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하루에 누군가와 진짜로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0분이요. 30분이요. 혹시 오늘 하루 단 한 사람과도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셨나요? 이걸 바꾸셔야 합니다. 관계에 의식적으로 시간을 써야 합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자식한테 카톡 한 줄, 경로당에서 옆에 앉은 분과 이야기 한마디. 이 작은 것들이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노년을 지탱합니다. 두 번째, 성장에 쓰는 시간. 이 말을 들으시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이가 얼마인데 무슨 성장이야? 그 생각, 지금 당장 버려주세요. 성장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성장은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느끼고, 조금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건 25에도, 75에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성장의 시간을 쓰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면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하거든요.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뇌의 활동이 줄어들고 그게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건 의학적 사실입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뭔가를 배우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낮고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성장에 쓰는 시간이 뭐냐고요? 책을 읽는 것도 성장입니다.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것도 성장입니다. 유튜브에서 역사 강의를 듣는 것도 성장입니다. 그림을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글씨를 배우거나, 전에 못했던 걸 해보는 모든 것이 성장입니다. 이게 거창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30분이면 됩니다. 딱 30분,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쓰세요. 그게 10년이 쌓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회복에 쓰는 시간. 이게 가장 많이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세대는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라고 배우며 살았어요. 부지런히 움직이고 쉬지 말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왠지 불안하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몸도 쉬어야 하고 마음도 쉬어야 합니다. 충전이 없으면 방전이 옵니다. 회복이 없으면 소진이 옵니다. 이건 기계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회복에 쓰는 시간이 뭐냐고요? 산책을 하는 것도 회복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회복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있는 것도 회복입니다. 낮잠을 자는 것도 회복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밥을 먹으면서 웃는 것도 회복입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관계에 쓰는 시간도, 성장에 쓰는 시간도 다 텅 빈 상태에서 억지로 쏟아붓는 것이 됩니다. 충전이 된 상태에서 써야 진짜로 풍요롭게 쓸 수 있어요. 하루에 회복에 쓰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두세요. 이게 사치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마음과 시간이 만나는 곳. 지금까지 마음 이야기, 시간 이야기를 따로 드렸는데요. 이제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을 이야기해 볼 겁니다. 마음과 시간이 같은 곳을 향할 때 그게 진짜 삶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몸은 가족과 함께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이 이야기하는데 마음은 아까 못 끝낸 일 생각. 내일 있을 걱정 생각, 아니면 그냥 핸드폰 생각. 이러면 시간은 가족에게 쓰고 있는데 마음은 가족에게 없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진짜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냐고요? 아닙니다. 반대로 마음은 여행 가고 싶은데 시간은 집에서 TV 보는데 쓰고 있어요. 마음은 운동하고 싶은데 시간은 소파에 누워 있는데 쓰고 있어요. 마음은 오랜 친구가 보고 싶은데 시간은 혼자 핸드폰 만지는데 쓰고 있어요. 이러면 마음이 원하는 게 있는데 시간이 거기 안 따라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마음과 시간이 어긋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긋남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삶이 공허해집니다. 뭔가 늘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늘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시간은 가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그 느낌 아시는 분 있으세요? 마음과 시간을 같은 방향으로 맞추는 것을 저는 정렬이라고 부릅니다. 정렬된 삶을 사는 사람은 바빠도 충만합니다. 힘들어도 의미를 느낍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풍요롭습니다. 정렬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허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뭔가 빈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렬할 수 있냐고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알고 거기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말은 쉬운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혼동하거든요. 급한 것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전화 받기, 심부름하기, 약속 지키기, 이런 것들이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건강,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요. 우리는 보통 급한 것에 시간을 쓰느라 중요한 것에는 시간을 못 씁니다. 중요한 건 알지. 근데 지금은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러다가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급한 것들을 처리하느라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못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종이에 딱 두 가지를 적어보세요. 왼쪽에는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적으세요. 가족, 건강, 친구, 취미, 배움, 여행, 뭐든 좋습니다. 진짜로 마음 깊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요. 오른쪽에는 내가 실제로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을 적으세요. 핸드폰, TV, 걱정, 심부름, 뭐든 솔직하게 적으세요. 그리고 두 칸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일치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 두 칸을 비교해 보고는 충격을 받으십니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실제로 시간을 쓰는 것이 너무 달라서요. 그 차이를 줄이는 것, 그게 마음과 시간을 정렬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삶을 사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마음과 시간을 낭비하는 방식들. 이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마음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방식들입니다. 첫 번째, 비교입니다. 옆집 사람은 저렇게 살던데, 저 사람은 저런 차를 타던데, 친구 아들은 저런 직장에 다니던데, 우리 애는 왜 저러나? 비교는 마음을 끝없이 소비합니다. 그리고 비교는 절대로 끝이 없어요. 비교 대상이 항상 있거든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 더 잘된 자식을 둔 사람. 이 비교에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항상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비교의 마음을 쓰는 시간만큼 자기 삶의 마음을 쓸 시간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남의 일에 지나치게 마음 쓰는 겁니다. 이거 특히 어르신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자식이 걱정된다고, 손자가 걱정된다고, 며느리가 걱정된다고. 그 걱정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 걱정이 지나치면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힘듭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어요. 손자도 손자의 인생이 있고요.
내가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옆에서 응원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이상을 마음에 담으면 내 마음만 소진됩니다. 세 번째, 무의미한 자극에 시간을 쓰는 겁니다. 유튜브 쇼츠, 릴스, 이런 짧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두세 시간씩 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은 갔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자극은 받았는데 충족은 안 된 상태가 됩니다.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도파민 과잉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자극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정작 진짜 즐거운 것들이 밋밋하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끊으려면 의식적으로 느린 것들을 해야 합니다. 산책, 독서, 대화, 요리. 빠른 자극 대신 느린 만족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만 사는 겁니다. 이건 특히 우리 세대 분들한테 많이 보이는 패턴입니다. 모든 것을 의무로 접근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해야 한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 한다.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 의무감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의무감만으로 살면 삶이 무겁습니다. 삶이 짐이 됩니다. 해도 기쁘지 않고 안 해도 찜찜하고 가끔은 하고 싶어서 한다는 감각을 찾아야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것들을 삶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게 삶의 색깔을 줍니다. 인생은 결국 이 두 가지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음, 그리고 시간. 이 두 가지가 인생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건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니에요. 가진 집이 아니에요. 남들한테 보여주는 명예가 아니에요. 당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건 지금 이 순간 뛰고 있는 심장이고 지금 이 순간 흘러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심장이 무엇을 위해 뛰고 있습니까? 그 시간이 무엇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방향이 있는 겁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곳이 있는 겁니다. 답하기 어렵다면 오늘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70이어도 괜찮습니다. 80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마음을 제대로 된 곳에 쓰세요. 시간을 진짜 소중한 것에 쓰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아침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나미야 아미타불 관세음보살.